이제 이걸 렌더링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렌더링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캐시를 구워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쌉 작업을 해올 때는 캐시를 그때도 제가 구우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옵션이에요. 캐시를 만들어도 되고 속도가 그럭저럭 괜찮고 이러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다이나믹 작업을 할 때 캐시를 만드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자, 이유인즉슨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 렌더팜들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192프레임을 컴퓨터 한 대로 렌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로 나눠서 렌더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캐시를 굽지 않으면은 190프레임을 렌더하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500부터 190프레임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한다고 여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까지 연산을 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 할 때도 후디니 파일을 열어서 190프레임 렌더해야지 할 때도 이 시뮬레이션을 매번 다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이 들어갈 땐 반드시 지오메트리 아웃풋 노드를 이용해서 파일 캐시 노드가 됐군요. 반드시 캐시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미드 스노우 이렇게 이름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는 자, $OS 이름에 프레임 네임을 써서 vgo.sc 이렇게 확장자를 해주고요. 자, 요렇게 있으면 요 미드 스노우, 니어 스노우 모든 룬들이 다 한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OS로 이렇게 폴더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프레임 레인지 이래서 190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 투 디스크 이렇게 해서 캐시를 반드시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렌더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이미 여기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캐시 자체는 계산은 금세하고요. 이 디스크에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파일 로드를 이용해서 이 캐시를요, 카피 파라미터 여기에 relative reference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까지는 여기 시뮬레이션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매번 다시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지만요. 리셋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만 파일 캐시는 캐시가 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로 눈의 사이즈 조정을 조금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 전에 이제 아웃 노드를 만들어서 먼저 렌더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할 땐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를 바로 렌더하는 게 아니라 렌더 노드를 보통 분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널로드 하나를 달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아웃 해준 다음에 자, 옆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요. len snow mid라고 하죠. mi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bj merge 해서 mid snow에 out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자, 이제 얘는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제해 놓고 자, 얘를 가지고 렌더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노드에 이렇게 하죠. 네, 아웃노드에 len snow mid. 자, 그리고 렌더뷰로 렌더링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는 눈이 자, 요렇게 보이는데 사이즈 조절을 이제 좀 해주려고 봤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큰 감이 없잖아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요. 자, 렌더노드에 들어가서 렌더노드가 아니라 요 아웃스노우 아까 여기에 들어가서 약간 랜덤 사이즈를 좀 적용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
자, 파티클의 이렇게 렌더링 크기, 요 점들의 렌더링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오메트리는 스피어 이렇게 크기가 있지만 파티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점 위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스케일을 조절해주는 파라미터가 P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예요. 자, 우리가 이 P스케일은 예전에 카피 스탬프 할 때도 배웠었죠. 복사할 때 오브젝트를 크기를 조절하는 그 어트리뷰트라고 배웠는데 바로 파티클 사이즈에서 나온 어트리뷰트고요. 그 P의 약자가 파티클 스케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자, 미들 클릭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P스케일이 기본으로 여기 들어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로드를 만들어서 자, P스케일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디폴트 0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0.1 이렇게 보면 요 사이즈고요. 1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스케일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여기 눈 정도 작업되면은 사실 뭐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긴 하지만요. 자,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드를 이용해서 그래도 랜덤 값으로 조금 눈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게요. 자, CD가 아니라 P스케일. 그래서 한 0.05에서 디멘션은 1이겠죠. 네. 0.05에서 한 0.1 정도로 이렇게 랜덤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면 뭐 많이 티가 나지는 않지만 이제 랜덤으로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랜덤 값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파티클과 함께 반드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ID라는 개념이에요. ID. 자, 포인트 넘버는요,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여태까지 봐서 알겠지만, 항상 0번부터 시작해요. 그쵸? 자, 그런데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개수가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도, 잠깐 꺼두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파티클이 지워지는 애들이 생겨요.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에미터에서는 파티클이 계속 늘어나고요. 자, 그런데 늘어날 때는 사실 0번, 1번, 그 다음에 2번이 늘어나고 3번이 늘어나고 4번이 늘어나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요. 파티클이 죽을 때, 삭제될 때 이제 1번 파티클이 바닥에 닿아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닥에 닿은 이 1번이 포인트 넘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번이 1번 되고 3번이 2번 되고 이렇게 넘버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 넘버는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넘버가 계속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파티클 넘버를 한번 볼까요? 여기 29860 이렇게 있지만 얘가 계속 29860인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고 번호가 바뀌고 이러면서 숫자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쵸? 변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 넘버는 우리가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이 계속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 사이즈, 랜덤 값을 포인트 넘버로 이렇게 랜덤 값을 주게 되면은 랜덤 값 자체가 넘버링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사이즈도 워낙 작고 개수도 많으니까 티가 많이 나진 않을 텐데 이게 만약에 뭐 눈이 아니라 뭐 반딧불이라던가 이렇게 좀 인지가 되는 정도 크기라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P스케일이 계속 바뀌면서 사이즈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 같이 이렇게 포인트 넘버가 바뀔 우려가 있는 애들은 포인트 넘버 외에 얘들한테 고유 넘버, 바뀌지 않는 고유 넘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ID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티클 넘버 외에 이렇게 ID가 따로 부여되어 있고요. 이 I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ID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있던 요 5번 파티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포인트 넘버는 없어지는 게 없겠지만 실제로 이 5번 파티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고유 아이디, 이거를 바로 아이디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사이즈를 파티클에 부여할 때는요, 그러니까 사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랜덤 값을 파티클에 부여할 때는 여기 보면 시드 어트리뷰트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거를 켜서 아이디를 쓰겠습니다. 랜덤 값 부여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기고요. 뭐 익스프레션이나 밥을 쓸 때도 포인트 넘버가 아니라 반드시 아이디를 넣어서 랜덤 값들을 부여해줘야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를 하나 적용을 해줄 건데요. 자, 처음에 잠깐 설명했지만 눈 같은 경우는 라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질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스캐터가 굉장히 강해서 여기서 빛이 들어온다고 이쪽 부분이 밝고 뒤에는 어둡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다 밝죠. 그래서 라이팅을 안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컨스탄트 쉐이더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럴싸한 쉐이더 중에는 이제 글로우라는 쉐이더가 있어요. 글로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우라는 쉐이더는요, 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쉐이더고요. 다만 이렇게 램프레이트라는 옵션이 있어서 엣지 부분을 이렇게 렌더 걸면 이렇게 파티클의 요 테두리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지금은 눈 사이즈들이 많이 작고 그래서 막 뭐가 티가 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적용해서 요거 보면 좀 티가 나겠네요. 렌더링을 해보면은 같은 프레임이 아니라 달라졌는데요. 자, 요게 지금 글로우 쉐이더가 적용돼서 여기 요 엣지에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요거를 만들어주는 뭐 그 정도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글로우 쉐이더를 뭐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알파를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드러날 텐데요. 지금은 사이즈들이 워낙 작아서 그렇게 막 표시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지금은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눈의 동그라미들이 되게 거슬리죠. 자, 물론 우리가 파티클로 작업하면 그냥 스피어로 렌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모션 블러가 없어서 그래요. 모션 블러. 자, 그래서 눈이나 이런 입자 작업뿐만 아니라 FX의 거의 모든 작업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션 블러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트라의 렌더링에 요 Allow 모션 블러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를 해보면은 여전히 모션 블러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모션 블러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엑스폼 타임 블러, 지오 타임 샘플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샘플이 2라는 얘기는 현재 프레임 기준으로 앞뒤로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서 모션 블러를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폼 타임 블러 그 샘플은 2로 돼 있어서 모션 블러가 들어갈 거고요. 지오 타임 샘플 같은 경우는 1이라는 얘기는 현재 프레임 하나만 계산해라 그러는 뜻이라 모션 블러가 안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엑스폼이라는 뜻은 우리가 트랜스폼을 말을 해요. 트랜스폼.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여기 이 지오메트리 단에 요 트랜스폼에 키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 요 표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 하나 임시로 만들어서 이거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달라지죠. 여기에 키가 들어있을 때 적용되는 모션 블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많은 FX가 그렇지만 지금같이 여기가 그냥 000111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요거만 가지고는 모션 블러가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저 트랜스폼 노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오메트리가 직접 움직이는 거고요. 디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지오메트리 모션 블러, 디폼 모션 블러 이런 표현이 들어있으면 바로 안쪽에 지오메트리가 직접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모션 블러를 말을 하고요. 여기처럼 엑스폼 타임 샘플, 엑스폼 블러 혹은 카메라 모션 블러 이런 표현들이 주로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애들에 해당하는 모션 블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티클 같은 경우도 이 트랜스폼 지오메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지오타임 샘플을 써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후디니와 다른 툴에 좀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지오메트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은 포인트가 어디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의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음 프레임에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제대로 된 모션 블러를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대부분의 3D 툴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야나 이런 툴들이 지오메트리의 포인트가 넘버가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100개면 100, 뭐 다음 프레임에도 100개지 뭐 갑자기 120개가 되거나 80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블렌드 쉐입의 전제 조건도 그런 거잖아요. 버텍스 개수가 같아야 한다. 자, 그런데 후디니는 설계 자체가 FX에 이렇게 적합한 툴이기 때문에 포인트 넘버라는 게 지오메트리에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포인트 넘버가 100개였다가 다음 프레임에 120개가 되기도 하고요. 110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뀔 우려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티클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히 매 프레임 포인트 넘버가 같으란 법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지오메트리 블러를 쓰게 되면 이 파티클 포인트 넘버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개가 없어져서 넘버링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션 블러를 쓰기가 좀 애매해져요. 자, 후디니가 이런 지오메트리의 포인트 넘버, 토폴로지라 그러는데 토폴로지를 자유롭게 쓰려면은 이 모션 블러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으로 후디니가 답을 찾아낸 게 바로 벨로시티 블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블러, 각각의 포인트의 변화를 모션 블러로 쓰기는 하되 그거를 프레임을 가서 이렇게 찾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가지고 그냥 모션 블러를 주는 거죠. 얘의 V값이 이쪽이면 일루 모션 블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오타임 샘플을 어차피 현재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라 이렇게 1로 놔둬도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OBJ의 이 렌스노우 지오메트리 노드에 가서 렌더 샘플링 쪽에 요 지오메트리 벨로시티 블러의 벨로시티 블러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 비로소 다시 렌더해 보면은 이렇게 모션 블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속도가 빠른 애들 이렇게 모션 블러 적용된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이나 이런 특히 입자 작업들은 모션 블러가 있어야 진짜 이제 눈 같은 느낌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션 블러를 이렇게 체크하고 렌더링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고 이제 오늘 수업을 조금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업을요, 이렇게 지금 배경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도 이렇게 시퀀스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프레임으로 고정해서 쓰는 게 사실은 더 맞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카메라 움직이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누크에서 이 움직임을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크에서 이 렌더 걸린 거를 가지고요, 이 배경 이미지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줄 거예요. 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약간 눈을 요로 움직였다 그러면 요쪽에
없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블랙으로 이렇게 공간이 블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쪽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블랙이 되지 않게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렌더링을 걸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움직여야 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매치무브 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치무브 툴로 나온 이미지들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매치무브 한 거는 카메라 디스토션이라는 카메라로 인한 왜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눈의 바깥쪽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 영역보다 외곽 부분들이 좀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도 이 사이즈로 렌더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분을 줘서 렌더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여분을 주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의 스크린 윈도우 사이즈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1로 할 게 아니라 1.25 정도 이렇게 여유를 줘보면 이렇게 실제 우리 렌더 공간보다 더 바깥 부분을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 있게 좀 여유가 생기고요. 지금은 non-commercial 버전이라 해상도 제약이 있지만 해상도 제약이 없다 그러면 이 렌더 이미지 사이즈에도 1.5씩 이렇게 곱해서 해상도도 더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린 윈도우도 여분으로 이렇게 크게 걸어주면 이제 이렇게 걸린 이미지를 요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해도요, 여기 여분이 있으니까 여기가 없어지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하고 이제 렌더를 해준 다음에 누크에서 이 이미지들을 움직여가면서 카메라 무빙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까지 오늘 해보면은 이제 오늘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요 미드 레이어 뿐만 아니라 건물 뒤쪽에 원경 레이어, 건물 가까이 쪽에 근경 레이어를 추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원경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를 우리가 미리 작업했던 이 그리드를 이렇게 원경으로, 자, 건물을 좀 보면서 해볼까요? 이건 잠깐 끄고요. 자, 원경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서 원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공간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면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더 키워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또 잘리는 애들이 생기죠. 그러면 사이즈들을 좀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드가 커졌기 때문에 눈의 양도 좀 줄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양이라던가 그리드의 사이즈,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만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바꿀 게 아니라 당연히 복사해서 이렇게 스노우, 파 해놓고 이제 적절히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주면 될 겁니다.